안녕하십니까. 캡스톤 설계 제안 발표를 맡게 된 강동우 한찬우입니다. 저희 캡스톤 주제는 대용량 데이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하이 밴드위스 트랜스미터 설계입니다. 팀명은 프리벤저스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현재 딥러닝과 머신러닝, 인공지능 등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기술의 발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폰 노이만 구조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는 어려우므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이스피드 인터페이스 기술을 사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중 저희는 32기가 하이 밴드위스 트랜스미터 설계를 과제 최종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먼저 각 블록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맨 좌측 블록은 PRBS 제너레이터로 랜덤 신호를 병렬 형태로 생성하는 블록입니다. 가운데 블록은 생성된 랜덤 신호를 직렬화시키는 블록입니다. 우측은 드라이버 블록입니다. 이 블록은 리시버까지 신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블록입니다. 기존에는 NRG 형태의 신호를 사용했습니다. 이 NRG 신호는 한 비트인 0과 1을 사용해서 전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NRG 신호만을 가지고 32기가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회로 구조 형태에 따라 허용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회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변경하기보다는 신호의 전송 방식을 변경하여 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기존 방식이 아닌 신호를 2개의 비트로 보내는 펜프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16기가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32기가로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NRG와 펜포의 동작 원리를 간단한 블록도로 보시면 드라이버를 제외한 회로는 동일하기 때문에 데이터 변조만으로 속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펜포 드라이버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력되는 데이터에 따라 트랜지스터가 켜지고 꺼지면서 4개의 신호를 생성합니다. 이때 켜진 트랜지스터들의 임피던스의 차이에 의해 아웃풋 신호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회로를 구현하였고 전체 회로를 8기가로 시뮬레이션 돌려본 결과 4개의 레벨의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로는 고속에서 잘 작동하지 못하였습니다. 16기가로 속도를 올려본 결과 파형이 크게 무너졌습니다. 해당 회로는 선형성을 위해 패시브 저항을 사용하였습니다. 때문에 모스펫 사이즈와 기생 캐패시터가 커져 RC 딜레이가 심해졌고 고속에서 동작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회로의 사이즈가 커져 집적화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보고자 LVSTL의 구조의 새로운 펜포 드라이버를 설계하였습니다. LVSTL이란 로우 볼티지 스윙 터미네이션 로직입니다. 말 그대로 아웃풋 스윙이 작아 저전력 초고속의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엠모스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면적이 작아져 기생캡 또한 감소됩니다. 새로운 드라이버 또한 입력되는 데이터에 따라 트랜지스터가 켜지고 꺼지면서 4개의 신호를 생성합니다. LVSTL 펜4 드라이버는 다음과 같은 회로로 설계됩니다. 해당 회로들을 이용해 설계한 회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된 드라이버는 기존 드라이버에 비해 면적이 75% 이상 감소하여 기생캡을 줄이고 집적도를 향상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 또한 문제점이 존재하였습니다. 아웃풋 볼티지가 변할 때마다 전류가 변화하여 선형성이 무너지고 출력 임피던스가 아웃풋 볼티지에 영향을 받아 정확한 임피던스 매칭이 불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LVSTL 구조의 장점을 유지한 채 임피던스를 매치하고 선형성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의 펜4 드라이버가 필요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자 한찬음이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강동호 학생이 이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설계한 새로운 드라이버는 5개의 트랜지스터를 사용합니다. 모든 레벨에서 하나 이상의 트랜지스터가 켜져 있어 임피던스를 일정하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점은 해결하면서 LVSTL 구조의 장점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펜4 드라이버는 이전의 드라이버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입력된 3개의 데이터가 아웃풋 레벨을 결정합니다. 각 레벨에서 켜지는 트랜지스터의 개수에 따라 임피던스가 변합니다. 하지만 모든 레벨에서 하나 이상의 풀업 트랜지스터가 임피던스를 조절해주기 때문에 아웃풋 임피던스는 항상 동일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드라이버는 기존 드라이버와 동작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존 시리얼라이저 회로를 수정해야 합니다. 새롭게 설계된 펜4 드라이버는 입력된 3개의 데이터에 의해 8개의 레벨이 생성됩니다. 이 중 안정된 4개의 레벨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코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코더는 이와 같이 설계되었습니다. 설계한 인코더를 포함하여 수정된 시리얼라이저의 내부입니다. 32대8 시리얼라이저, 인코더 4대1 시리얼라이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설계된 드라이버 시리얼라이저를 포함한 전체 회로도입니다. 해당 회로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존 드라이버는 최대 8GBps의 속도를 내어주었지만 새롭게 설계한 5 트랜지스터 드라이버는 16GBps의 시뮬레이션에서도 정상적으로 동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최종 목표인 32GBps에서는 I 다이어그램이 크게 무너지며 동작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32GBps를 구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의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의 D 플립플롭에서 고속에 적합한 TSPC 구조의 D 플립플롭 회로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리얼라이저의 마지막 단에 저전력 모스펫 소자인 LVT 모스펫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력 데이터 간의 딜레이를 제거해주기 위해 인버터 체인을 추가 및 수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을 통해 저희는 최종 회로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최종 회로도입니다. 해당 회로를 32GBps의 속도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그에 대한 I 다이어그램입니다. 두 비트가 62.5ps로 전송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32GBps의 속도가 성공적으로 구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I 다이어그램은 가운데에 있는 눈이 커지면 커질수록 신호가 잘 전송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판단을 기준으로 세 가지 형태의 드라이버를 비교해보면 5 트랜지스터 펜4 방식이 가장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량적인 수치로 변환했을 때 LVSTL 구조보다 5 트랜지스터 펜4 구조가 약 64%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한 트랜스미터는 데이터를 32GBps로 고속 전송이 가능하며 이를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들어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많은 데이터들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드웨어의 성능이 뒷받쳐주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설계한 하이스피드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7조 시연 영상입니다. 저희는 회로 설계다 보니 시연할 거는 없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 각각의 블록을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파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측에는 PIBS 제너레이터입니다. 내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리얼라이저입니다. 내부는 좌측부터 32대8 시리얼라이저, 가운데 인코더, 우측 4대1 시리얼라이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라이버입니다. 드라이버 내부는 5개의 트랜지스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형을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파형 시뮬레이션입니다. 가운데 공간의 여백이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의 여백이 크면 클수록 좋은 파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구석 트레이너조 발표자 송재원입니다. 이번 캡스톤 최종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주제 및 선정 배경입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서 PPT에 보이는 자료와 같이 대한민국은 홈트레이닝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진행하는 개인 PT 트레이닝은 트레이너가 직접 운동자의 자세와
식생활 패턴을 코치하기 때문에 효과가 좋지만 개인 PT의 가격이 높아 접근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PT를 받기보다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진행하는 경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보시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헬스케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헬스케어 기술은 미래 산업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홈트레이닝을 진행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 트레이너의 도움 없이 혼자서 영상을 보고 따라하기 때문에 잘못된 자세로 운동 시 체형의 불균형과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등 바른 자세로 운동하는 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의 자세를 정확하게 코칭하고 운동량을 늘릴 수 있도록 옆에서 독려해주고 나의 운동 능력에 대해 관리를 해주는 온라인 PT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번 캡스톤 주제로 삼았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진행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플로우 차트입니다. 먼저 사용자가 회원가입을 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이후 사용자가 원하는 운동 종목, 세트, 횟수를 입력합니다. 운동을 진행하면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고 운동을 마친 후 개수, 총 개수, 소모 칼로리 등 자신의 운동 결과를 현재 데이터와 과거 데이터를 불러와 비교하며 사용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를 저장하여 추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 중간 발표 때 진행한 초기 디자인과 최종 결과물을 비교하면서 플로우 차트대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왼쪽에서 이름만 입력받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사용자의 개인별 운동 기록 저장을 위해 계정을 생성하도록 회원가입을 하였고 비밀번호를 만들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왼쪽 그림은 사용자가 회원가입을 하면 데이터 관리를 위해 해당 아이디의 CSV 파일을 생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사용자가 입력한 회원 정보가 존재하면 로그인이 진행되고 패스워드나 해당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으면 로그인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로그인이 진행된 후 사용자에게 운동 시작하기 버튼과 운동 기록 확인 버튼 두 가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초기에는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디자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초기 시안에 대한 최종 결과물입니다. 운동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가 운동 종류를 선택할 수 있고 세트와 횟수 그리고 자신의 몸무게를 입력한 후 운동을 진행합니다. 운동 기록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달력에서 원하는 날짜를 클릭하여 해당 날짜의 데이터를 한눈에 보여주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운동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한 이후 사용자는 실시간 비교를 하며 운동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실시간 비교 정보는 왼쪽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크게 세트, 횟수, 정확도, 틀린 부분 피드백으로 세 가지입니다. 위와 같은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했는지 이후 슬라이드에서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카운트를 측정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이시는 그림은 FSM 구조로 저희가 설계한 그림입니다. 웹캠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용자를 인식하여 자세 좌표값을 통해 측정합니다. 그렇게 얻은 좌표값을 이용해 무릎 각도를 계산하여 특정 값을 기준으로 깊게 앉으면 카운터가 되고 적절한 깊이로 앉지 못하면 카운트가 되지 않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림에 있는 각도의 임계값은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넣은 값이고 실제로는 적절한 임계값을 조정하기 위해 전문가의 영상과 비교를 하여 직접 여러 차례 영상을 찍고 전문가에게 조언도 얻으며 최적의 값을 설정하였습니다. 설계한 구조를 바탕으로 덜 앉으면 카운트가 안되고 제대로 앉아야 카운트가 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호연 학생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 유호연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자세의 정확도를 측정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세의 정확도를 산출해내기 위해 사용자의 자세와 전문가의 자세 간의 벡터 유사도를 이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캡스톤 설계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가장 시간 투자를 많이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캡스톤 중간 발표 때까지는 영상 간의 비교가 아닌 멈춰있는 사진과 사용자의 자세를 비교하면서 정확도를 산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작하였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같은 자세일 때는 98의 유사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방향이 반대일 때는 51, 서 있을 때는 74 정도의 유사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과의 자세 비교는 신뢰성 높은 유사도가 나오지만 영상끼리의 비교에서는 유사도의 신뢰성이 떨어졌습니다.
트레이너와 비슷한 자세를 취했는데도 유사도가 낮게 나오거나 트레이너와 자세가 다른 자세인데도 유사도가 높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 작업을 오래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정확도를 산출해내는 데 쓰는 벡터의 가지수를 줄였습니다. 그 전엔 얻을 수 있는 모든 33개의 벡터를 다 사용하였습니다. 이 벡터의 집합에는 얼굴, 손끝, 발끝에만 10개가 넘는 벡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위들은 작아서 인식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고 정확도를 산출해내는데 비중이 너무 커서 정확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영향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위를 제외한 다리와 몸통, 팔 쪽의 벡터만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벡터들의 가중치를 수정하였습니다. 스쿼트 자세의 특성상 하체의 정확도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하체 쪽의 벡터에 더 가중을 주어 정확도를 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파라미터 수정을 통해 원하는 정도의 신뢰성이 있는 정확도를 산출할 수 있었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기능을 구현하면서 저희는 실시간 입력되는 카메라 영상과 전문가의 영상에서 동시에 두 벡터 집합을 얻어내고 정확도를 계산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 영상에서 두 자세에 추정을 하고 벡터를 얻어서 계산을 하다 보니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도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저희가 수정한 방법은 미리 전문가 영상의 벡터 집합을 미리 저장해 놓는 것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전문가의 영상은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자세에서 미리 벡터 값들을 추출해 저장해 놓고 사용자의 실시간 자세와 비교함으로써 실행 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여 속도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확도 외에 특정 부위의 잘못됨을 알려주는 피드백 기능입니다. 스쿼트 자세의 올바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 트레이너에게 조언을 구하며 무릎의 위치, 앉는 깊이, 상체가 잘 세워져 있는지의 세 가지 기준을 피드백해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앉는 깊이에 대한 판단은 앞서 보셨듯이 개수를 셀 때 구현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체가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지와 무릎이 과하게 앞으로 나왔는지의 기능을 추가로 구현하였습니다. 무릎 관절의 위치가 발끝보다 앞쪽으로 특정 기준보다 많이 나와 있다고 판단하면 시각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동시에 정확도를 더 떨어뜨리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상체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지 판단하는 기능입니다. 발의 벡터를 이용해 바닥과 평행하게 수평 기준을 세우고 상대적인 상체각을 구해 자세의 올바름을 피드백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을 다 마친 후에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주는 기능입니다. 보여지는 그림은 저희의 중간 발표 때의 초기 시험과 최종 결과물입니다. 피드백 화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드백 내용으로는 오늘의 운동 기록과 운동으로 인한 최근 일주일간의 변화입니다. 먼저 오늘 운동한 세트별 수행 횟수, 총 수행 횟수, 소모 칼로리, 평균 자세 정확도, 운동시간 5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래프로 표현된 것은 최근 일주일간의 평균 자세 정확도와 최근 일주일간의 몸무게 변화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위에 5가지 운동 기록은 따로 저장이 되어서 앞서 보여드린 캘린더 메뉴로 들어가면 다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5가지 운동 기록은 따로 저장이 되어서 앞서 보여드린 시작 화면에서 캘린더 메뉴로 들어가 다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인한 기대 성과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최종 프로젝트로 인한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술적 효과입니다. 관련 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분야에 적용시킬 수 있고 스쿼트 이외에도 다양한 운동 종목을 추가하여 큰 확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 효과입니다. 기존 PT를 받는 방식보다 홈트레이닝을 진행하여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고 증가하는 헬스케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효과입니다. 초보자들도 편하게 접근할 수 있어 운동 기피 현상을 극복할 수 있고 운동 부상 예방 및 건강 증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할 분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는 표와 같이 역할 분담을 하여 본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방구석 트레이너조 시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로그인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회원 가입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달력을 확인하는 부분으로 먼저 들어가 금일 운동 기록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시작하기 버튼을 통해 운동 종목과 총 세트 수, 전체 개수를 설정하고 본인의 몸무게를 입력합니다. 스타트 버튼을 통해서 운동을 시작합니다. 운동 중에 운동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개수가 카운트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쉬는 시간은 본래 60초로 설정해 두었으나 시연 영상을 위해 10초로 변경한 후에 진행하였습니다. 2세트가 시작한 후에 세트 수가 2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무릎과 상체각에 대한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영상과 자세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종 피드백 화면입니다. 전체 개수, 소모한 칼로리, 평균 정확도와 총 운동 시간을 볼 수 있고 날짜를 통해 주간 정확도와 주간 몸무게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백 버튼으로 돌아가 달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찍은 날짜를 기준으로 피드백 내용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운동한 기록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해 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밀카조 캡스톤 설계 최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앞부분 발표를 맡은 윤세민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 조의 캡스톤 과제 목표는 도서관에서 원하는 책이 있는 구역으로 안내해주는 사서 로봇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기능은 크게 테사렉트 OCR을 활용한 청구기호 인식과 G 매핑 기반 슬램을 활용한 자율주행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작동 순서는 카메라에 보인 영수증에서 도서 정보를 인식하면 최종 목적지를 좌표로 반환한 후 로봇이 자율주행 안내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은 저희가 캡스톤에서 사용한 제품의 스펙입니다. 램 4기가의 라즈베리 파이 4를 사용하고 우분투 18에 ROS 멜로딕을 얹어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제 수행 내용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비전입니다. 카메라 영상에서 필요한 영수증 부분을 영역화하여 전처리 과정을 거치고 영수증 내의 청구기호를 인식하여 도서 정보를 검출했습니다. ISBN의 경우 영수증에 쓰인 열쇠자리 숫자 외에 추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오픈 API 인증키를 발급받아 진행했습니다. ISBN 숫자를 입력하면 사진과 같이 도서에 대한 정보가 뜨는데 여기서 저희가 필요한 W 숫자만 뽑아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글자 인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용시키고 성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오른쪽 사진과 같이 촬영 시 주변 광원의 영향을 덜 받게 하여 주변 노이즈를 제거하고 글자 굵기를 얇게 하여 글자의 오인식을 줄였습니다. 그러나 영상 처리 과정을 지나면서 글자가 조금씩 왜곡되고 그로 인한 오인식을 아예 없애지 못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테사렉트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존의 폰트에 대한 학습뿐만 아니라 아래 사진과 같이 영상 처리된 사진의 글자도 학습을 시켜 오른쪽과 같이 글자 오인식을 최대한으로 줄였습니다. 자율주행 파트 발표를 맡은 이해욱입니다. 지금부터 자율주행 파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 요약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터 제어 코드로 모터를 제어하여 윌카가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영상 처리 코드를 로스 형식으로 번역하여 윌카가 청구 기호를 검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라이다를 통하여 주변 환경을 인식하여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램을 통해 목적지로 자율주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윌카 동작 알고리즘 플로우 차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력은 라이다 스캔 정보와 RF20로 측정한 오도메트리 정보와 영상 처리로 얻은 목적지 정보입니다. 이들을 통해 슬램 알고리즘을 구동하면 패스 플래너에서 로컬 플랜과 글로벌 플랜을 짠 후 로봇이 목적지로 향하도록 동작합니다. 여기서 로컬 플랜은 현재 위치에서 얻어지는 센서 정보를 통해 지금 당장 움직일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고, 글로벌 플랜은 출발 지점에서 목표 지점까지 최적화된 경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세부적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터 제어입니다. SM버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버스 방식의 시리얼 통신 모터 제어 코드입니다. 나중에 내비게이션에 사용하기 위해서 트위스트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인플레이터 레이어와 베이스 풋프린트를 조정하여 좌회전이나 우회전 시 로봇의 바퀴가 걸리지 않도록 파라미터 값을 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영상 처리입니다. 컴퓨터 비전 코드를 윌카에 적용했습니다. 화면 좌측에 위치한 영수증을 윌카의 카메라에 보여주면 가운데 사진과 같이 영수증만 추출한 뒤 문자를 검출합니다. 청구기호가 검출되면 오른쪽 사진처럼 청구기호의 앞자리를 따로 출력합니다. 추출된 숫자는 자율주행 목적지 설정을 위한 토픽으로 발행됩니다. 다음으로 내비게이션 동작 흐름도입니다. 미리 그려놓은 지도와 라이다를 이용해 코스트 맵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 글로벌 코스트 맵에 목적 좌표를 입력하여 글로벌 플래너를 만들고, 로컬 코스트 맵에는 글로벌 플래너 경로와 오도메트리 정보를 입력하여 로컬 플래너를 만듭니다. 최종적으로 로컬 플래너에 모터 제어 코드를 연동시켜 로봇을 움직입니다. 다음으로 오도메트리 측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스 내비게이션 튜닝 가이드 논문에 따라 여러 방법으로 오도메트리를 측정했습니다. 그중 RF20로 측정했을 때 노이즈가 가장 적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RF20로 오도메트리를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측정한 오도메트리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오일러 보정법과 이그젝트 인테그레이션 기법을 사용했을 때 후자의 오차가 더 작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그젝트 인테그레이션 기법으로 오도메트리를 보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주행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을 빌릴 수 없어서 간단한 테스트 맵을 제작했습니다. 2D 라이다를 사용하기 전에 라이다 인식 범위인 8m보다 먼 곳에서 물체가 측정되면 이 물체는 인식 불가한 쓰레기 값이므로 널 처리를 하고 라이다를 사용했습니다. 라이다로 테스트 맵을 스캔하고 그려진 맵을 파일로 저장합니다. 그러면 패스 플래너에선 라이다에 스캔된 센서 데이터를 장애물로 인식하고 저장된 맵과 비교하며 코스트 맵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 목적 주소가 입력되면 코스트 맵을 참고하여 패스 플래너가 경로를 설정하고 자율주행이 시작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코스트 맵의 푸른 부분은 벽을 의미하고 푸른 부분 근처의 흐릿한 분홍색은 장애물로 인식되는 지점입니다. 글로벌 플랜 사진에서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글로벌 경로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과제 진행 시 겪은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컴퓨터 비전조에서 마주한 문제점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영수증 인식이 불안하다는 점과 프레임 송수진 시간보다 연산 시간이 더 길다는 점이 있습니다. 전자는 장주행 교수님의 조언에 따라 영수증 인식에 제한 요소를 추가했고, 후자는 슬립 함수를 사용하여 프레임 송수신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율주행조에서 마주한 문제입니다.
램이 부족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시키면 시스템이 다운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하드디스크의 남은 공간을 수압 메모리로 할당하여 램으로 사용함으로써 해결했습니다. 다음으로 로스 멜로딕에서 파이썬 2.7까지만 지원을 해줘서 파이썬 3로 작성된 컴퓨터 비전 코드와 호환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파이썬 3로 버전업을 할 시 득보다는 실이 커서 컴퓨터 비전 코드를 파이썬 2.7로 낮춰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라이다 측위 알고리즘인 RF20로 오도메트리를 측정했으나 센서 성능이 좋지 않아 로봇의 위치를 찾는 로컬라이제이션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특정 좌표를 지나갈 때 위치를 초기화하는 토픽을 발행하여 더 정밀한 주행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연 영상은 웹디스크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 고생하신 민상원 교수님과 학우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T8T SRAM 구조를 통한 연산 모델 설계를 캡스톤 주제로 발표하게 된 조수민 이지원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과제 목표와 배경 이론, 중간 점검 피드백에 대한 답변, 과제 진행 상황과 최종 결론 및 기대 효과와 마무리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배우는 SRAM 구조는 6T 구조입니다. 이를 사용해서 AI 컴퓨팅 시 고속 연산을 하려면 심각한 병목 현상과 레이턴시가 길어져서 에너지 소모량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에너지 소모량을 줄이기 위해서 8T SRAM을 사용해서 연산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 설계의 목표입니다. 저희가 받은 피드백에서는 먼저 과제 진행 정도를 소개한 후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으나 자료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피드백 반영을 먼저 짚은 후 과정의 전체 설명을 들으실 때 확인해보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이 순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발표에서 회로 사진의 기능별 표시를 동작 원리에 추가하면서 설명하였고, 최대한 필요한 용어를 쉽게 풀어쓰기 위해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 텍스트 기반으로 함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동작 원리의 세부적인 과정을 정리하고 예시를 들어서 추가적인 이해를 도우려 하였으며, 기존 회로와의 비교는 표를 통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추가 질문 사항으로서는 설계된 구조의 전압값은 캡의 충방전으로 인한 2비트 인풋과 웨이트의 내적 연산값에 대해 매칭되는 값입니다. 즉 내적 연산이 같은 값에 대해서는 같은 전압으로 다 매칭을 시킬 수 있고 각각의 나오는 값들에 대해서 전압들이 골고루 분포가 됩니다. 스케매틱에 설계된 회로에서 베릴로그를 혼용해서 블록 다이어그램들을 회로를 설계하였으며 하나의 코드를 다 보여드리기에는 결론의 중점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베릴로그 A에 대해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웨이트라는 것은 내적 연산 시 2비트를 계산하게 되면 하나의 값은 인풋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의 값은 미리 와이어에 정해진 값을 저장해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적 개선에 대해 부탁드린 부분은 저희의 목표는 정확도와 에너지 효율을 좋게 하였다면 어느 하나의 부분에서는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게 발생하는 과정입니다. 두 개의 트랜지스터 추가로 인해 작은 비율의 면적이 상승한 것에 비해 정확도를 99% 향상시켰다면 이는 목표를 도달하기에 충분한 과정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피드백들을 바탕으로 발표를 잘 전달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추후 발표에서 자세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SRAM 구조 방식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기존 SRAM 동작은 read and write를 하기 때문에 워드라인의 VSS 또는 VDD의 전압을 사용하는데 이를 활용한 CIM의 주요 아이디어는 전압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메모리 구조를 CIM 연산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기존 6T 구조에서는 엄청난 수의 덧셈을 요구하는 방식이어서 다음과 같이 전류의 비선연성, 쓰기 방해, 신호 마진 등의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8T 구조에서는 추가된 두 개의 트랜지스터에서 웨이트가 포함되는 RBL과 6T를 분리하는 구조로 설계되기 때문에 리드 포트에서 더 큰 전압 스윙으로 더 큰 트랜지스터의 폭을 가능하게 해서 시그널 마진이 충분히 확보되며 write disturb에 의한 내부 데이터 값의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스위치를 사용하여 각 비트셀의 캡과 RBL 간 접속을 차단해서 전압 충방전을 실시함으로써 전류의 비선형성이 무시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최종 설계된 회로도이고 이를 도식화하여 표현하고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스위치 동작에 관해서 파형을 전체적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전체적인 스위치 동작에 관해서 보면 총 2페이지로 나누어서 충방전을 진행하여 전압을 계산하였습니다. 회로의 동작 원리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작 원리는 총 2개의 단계로 진행이 크게 되어야 합니다. 먼저 VDD 포트와 그림에서 표시된 Enable 스위치를 닫고 사전 충전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RBL과 비트셀 사이에 캡이 사전 충전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전 충전이 종료됩니다. 이제 각 행에 동시에 LSB 입력값을 넣어준 후 결과값을 비트셀 사이의 캡에 저장을 합니다. 이후 Enable 스위치를 닫으면 RBL에서 곱의 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최종 합계 스위치를 닫아서 MSB와 LSB의 값을 결합한 것을 최종 LSB 캡에 저장합니다. MSB 입력 계산 또한 위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되 MSB RWL 입력 부분만 다르게 충전됩니다. 이후 SUM IM, IL 스위치를 켜줘서 최종 RBL과 MSB RBL 부분과 LSB RBL 부분의 값이 결합하게 되면 전압값이 계산이 됩니다. 이어서 이주원 학생이 예시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원리의 예시인 하나로 비트셀이 하나일 때 11과 10의 내적 연산 전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인풋은 1이고 웨이트가 1이 되면 충전된 전압이 VSS로 다 빠지게 되고 반대로 하나의 인풋은 1인데 웨이트가 0이면 빠지지 않게 됩니다. 저장된 Q에 따라서 LSB에 저장되는 전압값은 4분의 3이 됩니다. MSB 입력 또한 LSB 입력과 같은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MSB의 전압은 5분의 1입니다. 최종 노드에서의 전압을 평균을 내면 0.47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상값은 0.475V 정도 나오게 되고 실제 셀을 붙여서 시뮬레이션 값에서는 0.469V가 나오게 됩니다. 오차율이 약 1.2% 정도 되고 이에 대해서 스위치나 셀이 붙여질수록 페러시티 캡을 생각했을 때 적은 오차율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 총 시행해야 하는 2048개의 시뮬레이션 값들을 추출해내고 계산 과정의 패턴을 찾아서 자동화를 시킨 후 결과값에 대해 모아지는 총 25개의 결과값을 추출했습니다. 총 전체적인 값을 표현한 표이며 계산값과 시뮬레이션 측정값을 보면 디스차지되는 노드의 개수가 증가할 때마다 값들이 일정하게 감소하고 있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이 전압값은 아날로그로 표시되기 때문에 이 매칭되는 값들을 디지털화시켜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플래시 ADC도 설계하였습니다. 플래시 ADC는 레퍼런스 전압과 아날로그 입력 전압을 비교해서 대소 비교에 관한 하이 레벨의 출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를 설계하기 위한 인코더를 설계하고 그 동작들을 파악하면서 비트 수들을 올려가며 실행시켜 보았습니다. 설계 시 비트 수가 올라감에 따라 필요한 인코더와 블록 다이아그램들을 계속 설계하였습니다. 이들을 심볼로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설계된 회로 밑에 ADC를 추가로 붙여서 시뮬레이션을 실행시키면 아래와 같이 각각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순서대로 매칭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무작위로 추출된 난수를 이용해서 함수의 값을 계산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방법입니다. 이를 정확도로 추측하는 데 사용하였고 먼저 툴 동작을 익히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구문을 사용해서 n이 200번이므로 총 200번의 시뮬레이션을 동작시켰을 때 파형이 잘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높은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값들의 파형을 한 번에 불러냈을 때 혼동되는 값들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0, 11, 18, 22, 28, 36일 때의 총 6가지 경우의 수의 파형을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T8T 구조에서는 겹쳐지는 파형 없이 각 값에 맞춰서 유지되고 높은 정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T6T 구조에서는 하나의 시뮬레이션 파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값이 출력되지 않고 불안정한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값의 측정은 모두 동일하게 18.7나노세컨즈에서 측정해 주었으며 6T, 8T, S랭 구조 모두 위에서 선택한 6가지의 경우의 값을 측정 비교했을 때 포입니다. 오차가 제일 큰 값을 기준으로 비교한다면 6T는 100%이며 8T는 0.932%이므로 정확도가 약 99%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에너지 컨섬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T에서는
read, write, hold 오퍼레이션이 있는데 각각의 오퍼레이션을 수행할 때 계산되는 방법은 모두 다르므로 이를 유의해서 계산해 줘야 합니다. 8T에서는 write 오퍼레이션만을 사용하므로 이와 관련된 에너지 컨섬션만 계산해 주었고 write 오퍼레이션을 사용할 때 계산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CIM 계산을 할 때 소모되는 전류를 걸리는 시간에 따라 적분을 해주었고 그 값에 다시 전압원을 계산해 에너지 효율을 계산하였습니다. CIM이 계산되는 시간이 15,100피코에서 19,100피코이므로 이 사이의 전류를 적분해 주었고 이때 HSPICE 문서의 measurement 구문을 사용해 계산하였습니다. 계산된 값은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습니다. 위의 표를 기준으로 전력을 비교해 보았을 때 다른 구조에 비해 확연히 다른 에너지 컨섬션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같은 8T SRAM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효율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설계한 8T SRAM 베이스드 CIM 구조는 정확도가 약 99% 상승되었고 에너지 소모 또한 69.피코와트에서 11.7펨토와트로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ADC를 통해 한눈에 분석하기 어려운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 값으로 매핑해 주었으며 처음 계획한 목표에 맞춰 향상된 8T SRAM 베이스드 CIM 구조물 설계하였습니다. 기존 프로세스가 담당하던 연산 중 일부를 메모리가 수행함으로써 시스템 성능 향상에 중요한 연산 속도를 개선시키고 동일 규모의 데이터를 저전력으로 연산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결론이라는 것을 정리하며 이 발표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캡스톤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메모리에 관한 이론들과 다양한 메모리 셀들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메모리 반도체 기술에서 AI에 적용되기 위한 어떠한 구조들이 개발되고 있는지 많은 논문을 읽어보면서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추후 SRAM뿐만 아닌 다른 메모리 구조 셀을 추가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부분들이 생겼고 이 부분에 대한 향후 추가 과제로 탐구를 해본 뒤 향후 과제의 기대 성과로 논문을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피드백 바탕으로 발표를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노력하였는데 이후에도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나 질문사항이 있는 학우분들께서는 아래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넵. 안녕하세요. 캡스톤 설계 최종 발표 전반부를 발표하게 된 21조 박세윤입니다. 저희 조는 딥러닝을 활용한 이미지 분류와 추천 알고리즘 모델 및 웹 쇼핑몰 구현을 주제로 캡스톤을 진행하였습니다. 발표는 배경, 작품 특징, 개발 결과, 기대 효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내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유튜브,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가 다음 그래프와 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OTT 서비스는 자체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데이터를 추천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OTT뿐만 아니라 최근 많은 다른 분야의 기업들도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딥러닝은 최근 각광받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음성, 이미지 등 비선형 데이터를 딥러닝을 통해 인식하고 처리하는 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개발되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이미지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컴퓨터 비전, 영상 신호 처리 등의 개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시장에서의 수요도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는 추천 알고리즘과 딥러닝 두 가지의 기술을 모두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딥러닝을 통해 이미지 분류 모델과 추천 알고리즘 모델을 설계 및 실행하고 이를 웹 쇼핑몰에 구현했습니다. 작품 특징입니다. 저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먼저 웹 크롤링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웹 크롤링을 위한 웹 크롤러의 설계는 자동으로 특정 쇼핑몰에서 규칙이 반복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데이터 수집이 네이버 쇼핑몰에 고정됩니다. 셀레니움 라이브러리와 뷰티풀스 프로그램 그리고 크롬 드라이버를 활용하여 크롤링을 하였고 사용자는 색상 리스트, 카테고리 리스트, 데이터 수 등의 값을 입력합니다. 크롤러는 입력값에 따라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해 플라스크를 통해 가상 서버에 구현된 몽고DB에 접속하고 웹페이지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또한 크롤링한 데이터를 이미지 분류 모델의 교육 데이터로 사용하기 위해 이미지 데이터를 폴더 형식으로 한 번 더 저장하는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설계된 웹 크롤러의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입력값에 따라 반복문 개수가 저장되고 요청한 데이터에 따라 수집된 금액이 달라집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파라미터는 오른쪽에 나타나 있으며 설계된 웹크롤러를 통해 수집된 총 데이터 세트는 9,600개입니다. 다음은 이미지 전처리 과정입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웹크롤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입력값과 일치하지 않거나 범주가 2개 이상이거나 의료 이미지가 너무 크거나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지 데이터는 나중에 딥러닝 과정에서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학습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두 특이치라고 판단하여 삭제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약 41%가 삭제되었습니다. 애초에 수집된 데이터량이 많지 않았고 특이치가 삭제될수록 데이터량이 더 줄어들어 학습 데이터량이 더 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파이토치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토치 비전 및 앨버메이션스 두 가지 라이브러리를 증강할 수 있었으며 연구 결과 증강 시 더 높은 성능을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지 분류 모델은 정제된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훈련됩니다. 웹크롤링 수행 시 후드, 니트, 셔츠 등 세 가지의 카테고리가 카테고리 리스트 입력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학습할 모델의 출력값도 세 가지 카테고리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카테고리입니다. 이미지 분류 모델은 레스넷 50을 사용하여 학습되었습니다. 레스넷 50은 레스넷 구조 중 전송학습이 총 50개 계층으로 구성된 구조로서 학습 데이터 부족이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레스넷 50부터는 레이어의 수가 많아 더 깊은 레이어에 들어갈수록 초기 입력의 중요성이 감소하는 그레디언트 소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레스넷의 버틀넥 구조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학습된 이미지 분류 모델은 사용자가 제품을 구매하거나 볼 때마다 제품의 범주를 분류하고 사용자의 이력에 저장합니다. 그런 다음 권장 알고리즘 모델은 해당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제품을 추천합니다. 이때 사용자의 디테일이 계속 사용자의 취향을 반영하여 비슷한 데이터만 쌓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 특정 제품만 오버핏한 것처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와이드 앤 딥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와이드 앤 딥 모델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딥 모델은 레이어가 더 깊고 카테고리별 학습을 진행하여 보다 상세하고 적합한 결과를 도출합니다. 반면 와이드 모델은 일반화된 결과를 생성하기 위해 간단한 레이어로 구성됩니다. 이 모델을 활용하여 딥 모델에서는 사용자의 취향과 특성이 많이 반영된 제품, 와이드 모델에서는 일반적이면서도 딥 모델에 나오지 않는 제품을 추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추천 경우를 늘리기 위하여 딥러닝을 사용하지 않고도 단순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추천하는 방식도 추가했습니다. 서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누적 판매 기록 및 최근 한 달간의 판매 기록을 받아서 솔팅을 통해 가장 많이 팔린 데이터를 찾습니다. 해당 데이터를 추천하여 사용자의 취향과 관련 없이 단순히 인기가 많은 제품도 살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개발 저서부터는 일지학번 노승영이 발표하겠습니다. 앞서 제시되었던 웹크롤러 흐름도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 중에서 웹페이지 생성을 위해 수집된 데이터는 구조화되어 있지 않고 크기가 크기 때문에 SQL 대신 NoSQL과 MongoDB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딥러닝 모델 교육을 위한 이미지 데이터는 따로 파일 형식으로 저장했습니다. 이미지 분류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 조정 결과입니다. 이미지 아규멘테이션을 수행할 때 토치 비전 라이브러리가 빨간색 선, 아규멘테이션 라이브러리가 파란색 선입니다. 아규멘테이션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는 학습이 꾸준히 진행되었지만 토치 비전을 사용할 때는 학습은 진행되지 않고 손실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결과의 이유로 아규멘테이션 라이브러리에서 컬러 지터 기능이 잘 구현되지 않아서 이미지의 회전 및 대칭에 더 많은 확률을 주었고 이에 따라 모델이 그 결과를 더 다양하게 받아들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학습률과 관련해서는 주황, 분홍, 하향 순으로 학습률이 증가하며 학습률이 0.006일 때, 즉 분홍색 선일 때 80%의 정확도로 가장 높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학습률이 너무 낮을 때는 학습 속도가 느렸고 너무 높을 때는 최저값을 잘 찾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배치 사이즈는 배치 사이즈가 64일 때 81%의 정확도로 가장 좋은 성능을 가졌습니다. 주황색 선이 배치 사이즈가 64일 때이며
학습과 로스 모두 선역적으로 증가 및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치 사이즈가 128일 때는 너무 많은 학습 데이터를 학습하려고 했기 때문에 초기에 학습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치 사이즈가 32일 때는 학습 속도가 느리고 연산량이 많아져 구글 콜랩 환경에서 약 1시간 반 동안 학습 과정이 진행되다가 GPU 런타임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사용하여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으로 학습한 모델의 성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이 선연적으로 증가하며 최종 정확도는 86%로 상승했습니다. 다만 실제 서비스에서는 활용하기에 정확도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90%까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파인 튜닝을 진행했으나 오버핏만 발생하고 학습이 잘 진행되지 않아 파인 튜닝을 진행하지 않은 모델을 최종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추천 알고리즘 모델에서 딥 모델은 사용자의 성별, 직업, 연령, 그리고 의료 상품의 종류, 색상 총 5가지의 카테고리 데이터를 받아서 임베딩 및 플래튼을 학습 데이터로 반복적으로 처리합니다. 처리된 데이터는 3개의 FC 레이어를 통해 학습되며 3자 댄스 레이어를 통과한 후에 와이드 모델의 입력이 들어오는 레이어가 있습니다. 와이드 모델에서는 시간의 순서를 반영한 시순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고 딥 모델의 학습 데이터와 연결되며 최종 FC 레이어를 통해 출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추천 알고리즘 모델의 경우 검증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이력과 실제 데이터를 검증 데이터로 사용하여 성능을 평가했고 최종 83%의 정확도를 가졌습니다. 해당 모델들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페이지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웹크롤러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몽고DB 및 파일 형식으로 저장합니다. 몽고DB에 저장된 사용자의 사용 내역을 이용하여 추천 알고리즘 모델을 학습하고 파일로 저장된 이미지 파일을 전처리하여 이미지 분류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학습된 모델은 플라스크 서버로 구현된 웹페이지에 업로드되고 사용자와 계속 상호작용합니다. 사용자가 제품을 보거나 구매하면 이미지 분류 모델이 카테고리를 분류해 세부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추천 알고리즘이 업데이트된 세부 정보를 통해 사용자에게 새 제품을 다시 추천하는 방식으로 웹페이지를 서비스합니다. 해당 아키텍처에 따른 구현된 웹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한 회원가입 및 로그인 창 이후에 메인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웹크롤러로 수집한 데이터들과 와이드 앤 딥 모델을 통해 추천하게 된 상품들이 먼저 나오게 되며 그 밑에 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제품 및 최근 한 달간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사용자가 특정 제품을 구경하고 있는 경우 해당 상품과 비슷한 상품도 같이 추천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본 발표에서 제안한 딥러닝 모델은 의료 제품이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화된 웹크롤러 모델을 통해서 이미지 데이터를 쉽게 수집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른 기계 학습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웹페이지 설계 아키텍처는 두 모델이 서로 성능이 증가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받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서비스 사용자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 트렌드 세터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1조 트렌드 세터조 시연 영상 발표를 맡게 된 노승영입니다. 시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조가 개발한 웹페이지에 처음 접근하게 되면 뜨는 창입니다. 회원가입을 하신 분이 있으시면 여기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 회원가입을 한 사람이 하신 적이 없는 사람이면 여기서 회원가입을 진행하면 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는 사용할 수 있다고 아이디가 뜨고요. 사전에 이미 사용했던 아이디를 존재하게 되면 회원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방금 전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로 아이디를 정하고요. 비밀번호를 서로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회원가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회원가입한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저희 웹쇼핑몰의 메인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현재 처음으로 회원가입한 유저이기 때문에 현재 사용이 없기 때문에 YND 모델을 사용해서 추천되는 상품은 현재 없고 지금까지 많이 팔린 제품과 이번 달에 가장 많이 팔린 제품만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희가 웹 크롤링을 통해서 네, 옷의 종류별로 그리고 색깔별로 크롤링한 데이터를 이렇게 쭉 보게 되고요. 그래서 니트나 뭐 반팔티 이렇게 종류별로 다 쭉 뜨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유저는 검정색 옷을 좀 많이 사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검정색 반팔티를 사러 들어오게 되면 현재 보고 있는 상품과 비슷한 상품들이 이렇게 뜨는 걸 볼 수 있고요. 검정색 반팔이므로 이제 검정색 반팔이 뜨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이제 비슷한 색깔의 다른 옷의 종류가 뜨시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색 반팔티를 하나 사고 하나 더 사겠습니다. 반팔티를 들어가서 여우가 그려진 또 반팔티를 하나 사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추천되는 상품은 들어올 때마다 달라지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팔티 말고 후드티도 하나 사겠습니다. 후드티는 회색으로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검정 반팔티에는 이제 주로 검정색 반팔티 상품들이 추천됐다면 이제 회색 후드티에서는 회색 후드티와 네, 다른 색깔의 후드티들이 추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고 나면은 검정색 반팔티와 회색 후드티를 하고 난 이후 이제 검정색 반팔티와 회색 후드티의 조합으로 뭐 회색 반팔티가 소개되기도 하고 네, 검정색 후드티가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은 바뀌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해당 계정은 이제 새로 회원 가입한 계정의 경우를 보여드린 거고 저희가 미리 작업을 해놓은 계정을 보여드리면 먼저 해당 유저는 파란색 후드티를 가장 많이 산 유저인데 당연히 파란색 후드티가 추천되시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색깔의 후드티 아니면 파란색의 다른 옷의 종류들이 추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은 방금 전 유저와 같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다른 작업 계정을 보여드리면 해당 유저는 빨간색 셔츠를 가장 많이 산 유저인데 역시 빨간색 셔츠와 그리고 이제 빨간색 반팔이나 후드 그리고 이제 빨간색과 비슷한 색깔의 주황색 셔츠 아니면 그냥 셔츠 종류만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의 취향의 D 모델을 통해서 많이 학습이 된 데이터가 추천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와이드 모델을 통해서 일반화된 데이터들이 추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적과 네, 최근 한 달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은 계속 같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제품을 들어가도 저희가 색깔별로 네, 자동화된 웹크롤러 모델을 통해서 크롤링한 데이터를 서버 DB로부터 받아와서 나열해 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은 저희가 구현한 이미지 분류 모델이 해당 모델이 진짜 이제 맨투맨인지 분류를 해서 DB에 수정을 해서 넣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은 맨투맨인데 네, 이렇게 반팔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아웃라이어들까지 너무 많아서 직접 제거하지 못했고 이미지 분류 모델을 통해서 네, 수정해서 DB로 들어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분류 모델과 와이드 앤 딥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네, 구현된 웹페이지 시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캡스톤 설계 22조 핸디캡조 최종 발표를 맡은 이범규입니다. 발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과제 목표, 제작 부품, 설계 기술, 시연 영상 순으로 프레젠테이션을 구성했습니다. 먼저 과제 목표입니다. 저희의 과제 목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지팡이 제작으로 시각장애인이 착용하고 다니는 선글라스에 카메라를 부착하여 그 카메라로 글자를 촬영한 뒤 사진에서 글자만을 추출한 글자를 점자화하여 시각장애인들이 휴대하는 지팡이의 손잡이 부분에 점자를 실시간으로 출력해내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로는 시각장애인이 외부 활동을 할 때 혹은 외부 활동 중 편의점이나 마트, 음식점 등에서 물건을 고를 때 안내 표지판이나 마트에서 파는 물건, 음식점 메뉴판 등에는 시각장애인이 문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점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인데 스마트 지팡이가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작 부품입니다.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품들입니다. 첫째로 라즈베리 파이인데 이 스마트 지팡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라즈베리 파이가 두뇌의 역할을 합니다. 카메라가 찍어낸 사진에서 글자를 추출하여 그와 동시에 추출한 글자를 점자로 변환하고 점자로 변환된 정보를 가지고 지팡이에 출력될 점자를 찍어내는 솔레노이드 모터를 작동시킵니다. 두 번째로 솔레노이드 모터입니다. 솔레노이드 모터는 라즈베리 파이에서 문자가 점자로 변환된 뒤 그 정보를 토대로 작동할지 말지에 대한 명령을 받게 되는데 그에 따라 지팡이의 점자를 표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릴레이 모듈입니다. 이 릴레이 모듈은 솔레노이드 모터를 구동할 때 꼭 필요한 부품입니다. 저희는 설계 과정에서 6V 전지를 사용하였는데 6V 파워로는 2개 이상의 솔레노이드 모터를 작동시킬 수 없어서 각각의 솔레노이드에 각기 다른 전원을 인가하기 위해 릴레이 모듈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계 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과정 첫 번째 전처리 기술입니다. 전처리 기술은 OCR을 이용하여 사진에서 글자를 추출해낼 때 이를 더 편리하게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OCR로 글자를 추출하기에 앞서 먼저 이 그레이 스케일링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이미지의 경우 RGB 3차원의 색 공간을 갖고 있는데 이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RGB 각각 255개씩 총 1658만 7374개의 계산을 진행해야 되지만 그레이스케일링 과정을 거치면 1차원인 255개만의 계산만을 하게 되면서 연산량이 대폭 감소하여 계산을 원활하게 해주고 이진화하기에 더욱 적합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OCR입니다. 앞선 그레이스케일링 과정을 거친 이미지에서 문자만을 추출하는데 OCR을 적용하였습니다. OCR 과정에서 문자를 쉽게 추출하기 위해 테서렉트라는 OCR 엔진을 사용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사진에서 문자를 추출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라즈베리 파이 꽉의 사진을 사진에서 문자 추출한 것을 예시로 들어놓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문자 점자 간 변환입니다. 문자를 점자로 코딩하기 이전에 점자를 우선적으로 익히는 것이 우선이었으며 또한 저희가 진행하는 과제가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에게 유용할지에 대해 직접적인 실무자인 초등학교 특수반 교사와 면담을 하고 점자에 대한 기본적인 메커니즘과 점자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배웠습니다. 점자 코딩은 화면에 보이시는 점자표를 기반으로 코딩을 진행하였습니다. 점자를 구성하는 6개의 핀의 번호를 지정하여 파이썬 언어로 코딩을 진행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출력되는 문자가 한글인지 영어인지, 영어라면 또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에 대한 수표를 우선으로 코딩을 진행하였고 또한 문장부를 읽을 때에는 OCR을 통해 사진 파일에서 이진화되어 넘어올 때 사용되는 ASCII 코드를 사용하여 문장부에 대한 코딩을 진행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소설 어린 왕자의 일부를 발췌하여 코딩된 값들이 제대로 출력되는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수표와 특수 문자들을 기반으로 하여서 코딩된 값들이 제대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릴레이 모듈을 통한 솔레노이드 모터 조작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솔레노이드 모터를 작동시킬 릴레이 모듈과
라즈베리 파이의 GPIO 단자를 맞춰주었습니다. 릴레이 모듈을 사용한 이유로는 앞서 말했듯이 6V 파워로는 2개 이상의 솔레노이드 모터를 작동시킬 수 없어서 각각의 솔레노이드에 각기 다른 전원을 인가하기 위함입니다. 솔레노이드 모터의 1번부터 6번까지의 숫자 번호를 부여하고 점자로 변환되어 넘어오는 신호에서 1을 받으면 하이 상태를 유지하고 0을 받으면 로우 상태를 유지하여 각각 0.5초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과 0에 따라서 솔레노이드 모터가 올라오고 정지함을 제어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알파벳 A의 경우 100000의 신호가 넘어올 때 1번 솔레노이드 모터가 0.5초간 하이 상태를 유지하고 따라서 1번 솔레노이드 모터만 올라오고 나머지 2, 3, 4, 5, 6번 솔레노이드 모터는 로우 상태를 유지하여 동작하지 않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후 각 글자와 글자 사이에 0.3초의 여백을 두고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여 시각장애인이 출력된 점자를 인식할 때 연결된 단어인지 각각 다른 단어인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연 영상입니다. 이상으로 22조 핸디캡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